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아프리카 사바나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얼룩말대가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때 암사자가 돌진해서 새끼 얼룩말의 목덜미를 덥석 물었습니다. 새끼 얼룩말의 작고 약한 발굽은 암사자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암사자는 다른 사자들과 함께 새끼 얼룩말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이에나는 그 옆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죠. 이런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법은 정의로운가의 독일 작가 폴커 키츠는 모두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결국 강자가 이긴다.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다. 하지만 모두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할 권리가 있다라고 끝내는 법은 정글의 법칙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생활의 모든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도덕률의 최소한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은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죠. 말하자면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인 것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안들 중에 데이트 폭력 방지라는 방향성에 시선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의 호스트 김민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 수는 연평균 1만 명. 살인이나 살인 미수처럼 강력 범죄로 이어진 경우에는 2019년 기준 35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27명은 붙잡히고 열흘에 한 번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잔혹함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미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몇몇 해외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데이트 상대 폭력 전과를 관련 기관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가해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폭력 성향을 미리 알려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폭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가는 경우 상대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시민이 협조를 요청하면 경찰이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상자의 정보와 함께 적절한 방안을 제공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는 만큼 그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다루기 앞서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 이 다른 범죄와는 구별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데이트 폭력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인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싸움 정도로 좀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인식 때문에 그 사전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친밀함을 이유로 고발이 좀 어렵고 또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보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기도 하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데이트 폭력에서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또 싸움인지 그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구분이 어렵고 또 심지어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인 통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상황에서도 폭력임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러한 시사점을 아는 데이트 폭력 범죄,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어떠한 법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데이트 폭력 자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안들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율한 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를 명시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폭력 속에 데이트 폭력이 포함되는지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데이트 폭력 범죄의 명확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국가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져서 개별 법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
또 보호 대상을 여성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죠.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개념부터 조금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데이트 폭력이 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스토킹은 행위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행위 제지, 처벌 경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수사,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접근 금지 명령은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없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되고, 또 처벌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단순히 과태료에 그쳐서 그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점은 반의사 불벌죄가 포함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행위자가 친밀한 연인 사이인 만큼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할 가능성이 커서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기존의 범죄 유형과 구분되는 이러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의식도 크게 부각이 되면서 검찰은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죄를 기반으로 구속 기간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동종의 사건으로 수사 중인 건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중대한 사회범죄로 인지하는 인식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는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규율이 되었든 데이트 폭력의 상습성과 연속성, 또 처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려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차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속성을 지니는 가정폭력의 경우에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없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는 조치,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하거나 피해자 상담하는 등 정신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 등의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방과 교육 마련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주체하기 어려운 감정을 다스리는 예방 교육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폭력 수위가 커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사회적 인식일 겁니다. 신고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냥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사소한 일로 여기고 또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범죄로 강력하게 이어졌던 그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인식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방지와 처벌 차원의 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때 잠재적 피해자의 구조 요청에 언제든 응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